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책,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 개정판을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책 제목부터 뭔가 딱 꽂히지 않나요?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명제를 던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지식을 만들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방식 자체를 편집이라는 어떤 렌즈로 새롭게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편집학이라는 관점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또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네네, 유명하죠. 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골라보는지 아주 확 드러내주는 실험인데 이걸로 오늘 이야기 분을 한번 열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편집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창조란 무엇인지, 또 요즘 지식이나 권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쓰는 도구가 생각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저자 특유의 그 위트랑 날카로운 통찰이 막 살아있어요. 사례들이 진짜 재밌고요.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에디톨로지 논의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책에 진짜 재밌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 옛날 아이팟 광고 사진? 네네, 그 수영복 입은 여성. 맞아요. 배꼽 바로 아래 하얀 아이팟이 딱 있는데 저자가 그러죠. 특히 남성들은 이 사진 보면 아이팟이 아니라 그 주변, 그러니까 배꼽 근처에 시선이 먼저 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엉큼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프레임 짜서 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발전기 동물이 상대 생식기만 클로즈업해서 보듯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그 심리학 실험, 보이지 않는 고릴라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네. 실험 참가자들한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팀 선수들의 패스 횟수만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화면 가운데서만 가슴을 쿵쿵 치고 사라지는데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그걸 못 봐요. 그 고릴라 자체를.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큰 게 지나가는데. 네. 패스 횟수 세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주 명백한 시각 정보조차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수록 이 고릴라를 못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혹은 기존에 알던 그런 익숙한 패턴에만 더 골몰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중요한 변화, 새로운 기회, 때로는 위협 신호 같은 이 고릴라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삼성전자 임원들 반응이랑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 얘기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기술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감각의 틀이라고 할까요? 변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의 프레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익숙한 경쟁 구도에 갇혀져 새로운 패러다임을 놓쳤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관심사나 기존 지식에 맞춰서 현실을 편집하고 또 재구성해서 인식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고릴라 실험이나 아이폰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혹시 제 일상에서 중요한 고릴라를 놓치고 있나 돌아보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세상을 편집해서 보는 우리의 성향이 창조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낯설기학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 이 그림 나오잖아요. 완전 재밌던데요. 1975년, 2006년 숫자 옆에 각각 검은색 털실 뭉치 같은 거랑 아주 가느다란 실선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네, 비키니 그림이죠. 맞아요. 저자가 힌트를 주죠. 비키니 때문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1975년에는 첫 면적이 엄청 넓었던 비키니 상위, 그리고 2006년에는 거의 끈처럼 된 비키니 상위, 그 변화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975라는 숫자 자체나
2006이라는 숫자 혹은 그 그림들 각각은 사실 별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들을 나란히 편집해서 보여주는 순간 보는 사람한테 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어떤 의문, 즉 맥락이 생겨나는 거죠. 아하. 이 의문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련 정보를 막 찾아보게 만들면서 결국 시대별로 미적 기준이나 노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이런 변화를 이끄는 어떤 에로틱한 상상력이나 관음증적 욕망 같은 게 삶의 즐거움이나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듣고 보니 정가 그런 대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던 정보 조각들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딱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가 빅토르 시클롭스키가 말한 낯설게 하기, 그 기법의 핵심하고 정확히 같아요. 아, 낯설게 하기? 네, 예술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마비된 감각을 깨우고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비키니 그림 예시처럼 익숙한 요소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합, 즉 편집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생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지식을 단순히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정보와 정보 사이의 관계 그 자체로 정의를 내려요. 정보와 정보 사이의 관계요? 네. 따라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의 탄생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들의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하고 재배열하는 것, 즉 편집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 지점을 관통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중요한 건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새롭게, 흥미롭게 또 의미 있게 엮어내느냐, 즉 편집하느냐는 거죠. 와, 창조라는 말이 뭔가 천재들의 번뜩이는 영감 같고 되게 거창하고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편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가깝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크고 작은 편집을 통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식이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면 그 지식을 다루고 유통하는 방식, 나아가서는 그 지식의 권력 구조 자체도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요즘 주변에 종이신문 구독해서 매일 꼼꼼히 읽는 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거의 없죠. 저자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정보가 부족해서 최신 지식 얻으려고 막 비싼 돈 들여서 유학 가고 그랬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덕분에 정보는 그야말로 홍수처럼 넘쳐나죠. 이제 정보 그 자체가 희소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즉, 정보를 편집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문사 데스크나 방송사 편집국장, 대학 교수 같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보 편집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죠. 맞아요. 그들이 뭘 중요하게 다룰지 결정하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지 틀을 제공했죠. 근데 인터넷이랑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권력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자나 아니면 파워블로거, 유튜버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이제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 지식 권력의 아주 극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황우석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을 아주 깊게 분석합니다. 아, 네. 그 두 사건 정말 파장이 컸죠. 먼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건 사이언스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리고 대한민국 정부, 언론, 대학 시스템 전체가 공인했던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국민 영웅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름 없는 젊은 과학자들의 내부 고발, 그리고 DC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집요한 검증, 그들이 올린 사진이랑 데이터를 막 픽셀 단위로 분석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그걸 통해서 허위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건 대학이나 학회 중심의 전통적인 지식 생산, 검증 시스템이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 미네르바. 이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나 유수의 경제연구소보다 훨씬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글을 인터넷 토론방에 언재하면서 완전 주목받았었죠. 맞아요. 미네르바 신드롬이라고 불렸죠. 네, 다들 뭐 월스트리트 출신의 엘리트 금융 전문가일 거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정체는 전문대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 전전하던 30대 남성이었잖아요. 정말 반전이었죠. 나 직위, 소속이랑 전혀 상관없이 엄청난 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저자는 이 두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 사기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지식의 생산, 유통, 검증의 권력이 기존의 수직적이고 제도적인 구조, 대학, 연구소, 언론사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기반의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편집 능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는 거죠. 와. 즉, 정보 접근성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역량이자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황우석 사태나 미네르바 신드롬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식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징후였군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이 기존 학계 권위를 뒤흔들고 제도권 밖의 개인이 전문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지식 편집 방식의 변화가 혹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도구의 변화와도 좀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책에서 이 점도 아주 흥미롭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종이에 펜으로 글 쓰는 행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A4 용지 같은 사각형 틀 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선형적으로. 네. 이런 선형적인 방식에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 사고를 그 틀 안에 가두는 경향이 좀 있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넘나들거나 여러 개념을 동시에 펼쳐놓고 연결하는 식의 뭐라고 할까 비선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자는 대학 논문의 각주나 미주 같은 장치들이 사실은 이런 텍스트의 선형적 한계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좀 눈물겨운 시도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하, 재밌는 해석이네요. 그런데 컴퓨터, 특히 마우스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아, 마우스? 네. 마우스는 단순히 화면 위에 커서를 이동시키는 입력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텍스트 중심의 명령어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이콘이나 창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정보를 훨씬 직관적이고 공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여러 정보를 동시에 띄워놓고 자유롭게 오가며 연결하고 편집하는 하이퍼텍스트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기술적 토대였습니다. 하이퍼텍스트적 사고. 네. 이건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하고도 더 잘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잡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보통 언어, 즉 문정보다는 이미지, 심상을 통해서 세상을 먼저 파악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흉내내면서 마음속에 내적인 그림, 표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피아제가 말한 지연 모방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GUI 환경은 바로 이런 이미지 중심의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을 훨씬 자연스럽게 지원해주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두 분석학, 김용옥 교수님과 이효룡 선생님의 사유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데 이가 또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비교가 아주 인상적이죠. 김용옥 교수님은 동양 고전이랑 서양 철학을 막 넘나들면서 종횡무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텍스트에 깊이 기반한 크로스텍스트적 접근에 가깝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효룡 선생님은 텍스트 자체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전혀 다른 맥락의 정보들이랑 연결하고 새로운 의미망을 창조해내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하이퍼텍스트적 사유의 전용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 이효령 선생님이 제시한 디지로그 개념 있잖아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분법을 넘어서 둘을 융합하려는 시도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느닷없이 비대랑 휴지 관계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 비유? 네. 비대가 아무리 좋아도 휴지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듯이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 감성과 경험은 필수적이다. 뭐 이런 거죠. 또 천자문 1004글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늘, 황. 이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왜 하필 하늘이 검고 땅이 누렇다고 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 해석을 해체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방식. 이것도 전형적인 하이퍼텍스트적 편집 사고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매개하고 형성한다는 레온티 F나 마셜 맥루언 같은 학자들의 주장하고도 깊이 연결됩니다. 뭐 예를 들어 숟가락, 젓가락 주로 쓰는 문화권이랑 포크, 나이프 쓰는 문화권의 식습관이나 사고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처럼요. 뭐 동양, 서양, 공격성, 우스갯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하하하,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인쇄술 중심의 사고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도구로의 전환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저장하고 편집하고 창조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 교수가 평생 9만 장 넘는 메모카드를 비선형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면서 방대한 저작을 썼던 그 제텔카스텐 방식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카드박스 메모법. 네, 그게 아날로그 시대의 하이퍼텍스트적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으로 진화한 거고요. 이제는 특정 정보를 머릿속에 다 외우는 아는 것, 노후화 자체보다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nowhere,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지 아는 능력을 훨씬 중요해진 시대라는 저자의 진단이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오늘 김정훈 교수의 에디톨로지를 통해서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이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흥미롭게 살펴봤네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생각의 도구에 이르기까지 이 편집이라는 관점이 얼마나 우리 삶과 사회에 깊숙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관점이죠. 무엇보다 이 편집학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바로 행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행위 가능성이요? 네. 창조가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편집의 과정이라면 우리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과 방식으로 기존의 정보와 경험을 편집함으로써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책 후반부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계속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나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기억과 경험들이 선택되고 편집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편집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끊임없이 편집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편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 지식, 관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에디톨로지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있게 적용해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은 낯설게 바라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들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